채권금리가 어제 새벽 기준으로 4.8을 넘었어요. 10년물이. 2년물도 레벨업 됐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달러는 많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즉, 채권금리는 직전 고점을 넘어섰는데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6포인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의 충격은 이전보다는 좀 덜한 상황. 그러면은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일단 제가 더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는 투자 심리가 극단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가 좀 회복되는 과정이거든요. 여전히 공포 구간입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7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7이라고 한다면 익스트림이네요. 익스트림 피어 여기 구간인데 올해 3월 달에 있었던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때보다 더 위축된 투자 심리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더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시그널이고, 아직까지 바닥권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좀 흔들린다 하더라도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보다는 좀 반등 시도가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보시는 게 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건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이렇게 올라가면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다. 떨어지면 리스크 온, 위험 선호 심리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다시 0.8로 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정점을 통과하고 이제 좀 안정을 찾을 거다라는 시그널로 될 수 있겠고, 제가 지난달에 갔을 때 약간 애매모호했던 게 요 중기지표. 그러니까 단기지표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중기지표가 계속 바닥권에 있어서 언제든 흔들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레벨에 있었는데 이번에 0.5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과거 흐름들을 보면 0.5가 되게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해서 중기지표도 단기지표도 지금 정점권에 도달해 있어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 증시가 좀 등락을 보이고 있고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기준으로 빅스는 20%를 한번 찍고 좀 더 떨어지는 그림이고 채권 변동성과 외환시장 변동성도 더 커지기보다는 정점을 통과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심리지표는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리스크 지표는 정점을 통과하고 변동성 지표도 정점을 통과한다라고 본다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반등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도 2400에서 2420포인트가 확정 실적 기준 PBR 0.872배, 선행 PBR 0.84배, 선행 PER 10.2배. 10.2배는 올해 최저치입니다. 그게 23년 올해 평균의 마이너스 2표준 편차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도 예상보다 잘 나온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을 한 번 더 평가해 줄 수 있는 레벨이 아닐까. 물론 상단 또한 2600선 초중반으로 조금 막혀 있긴 하지만 지금은 지수 때는 2400선이라고 하면 바닥권. 1차적으로는 2500선 돌파 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그럼 저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한국 증시도 그렇고 등락은 있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미국 S&P 500인데요. 상승 추세대 하단에 있어서 여기를 깨고 내려가는 그림보다는 좀 등락을 보이다가 반등 시도하는 그림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이 저항선이 남아있지만 저항선 돌파 시도가 이번 주 다음 주 중에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요, 한국 증시는 저평가가 맞는데 미국 증시는 좀 거품이 껴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평균 5년 평균 수준보다 낮아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좀 덜어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고, 미국 증시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는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던 수준은 좀 회복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익 전망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더 확장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3분기 실적 시즌 동안에는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앞으로 반등 가능성이 높은 걸까요? 저는 등락이 있더라도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2500선 돌파 시도, 또 등락이 있더라도 그 다음 스텝으로는 2500선 후반, 2600선 돌파 시도. 그래서 올해 연말 안에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2650선 돌파 시도는 가능하고, 올해 말 내년을 지나면서 그 이상으로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2500선 지지력 테스트할지 결정이 될 텐데, 저는 좀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리고 요즘에 좀 또 주목을 받는 게 유가적인 측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 때문에 또 네. 갑작스럽게 전쟁이 터져서요. 네. 유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양상 그리고 오늘도 들려온 뉴스가 뭐 병원을 공습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격화되고 있고 좀 불안정한 모습들은 맞는데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사람의 인명 피해가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나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이 너무 극단적인 상황들을 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8일이 오늘 미국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독일 총리도 방문을 한다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확산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는 좀 다르게 원자재 생산 원초 기지가 아니다 보니까 유가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그보다는 이란이 참전을 해서 미국까지 끌어들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협 이동을 봉쇄한다든지 병목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유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87달러, 90달러 반등은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는 80달러 초반 전후에서 지지력 테스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유가 계절성이 뚜렷해요. 9월, 10월, 11월 달에는 계절적으로 약한 흐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미국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요. 여름이 지나면서. 두 번째로는 여름이 지나면서 중동 지역 굉장히 덥잖아요. 네. 거의 냉방 시즌도 끝나요. 네. 그래서 9월, 10월, 11월 달엔 난방 시즌 들어가기 전까지 조금은 수요가 좀 줄어드는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약한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EIA라 그래서 에너지협회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 수요와 공급 간의 격차 이게 마이너스가 수요가 더 크다라는 의미인데 그 격차가 3분기가 제일 낮고 그러니까 수요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수요 초과가 줄어들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급이 많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그림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거를 깨뜨리지 않는 한 유가가 다이렉트로 100달러 가는 그림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투기적 매수 포지션도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매도 포지션이 저점을 통과하는 그림이라서 지금 레벨에서 유가가 급등을 하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이 전쟁 양상을 어떻게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엔까지도 이 확전을 막으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빨리 마무리되길 바라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연준에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고 이런 건 가능성이 낮을까요? 그거는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일단은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를 보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금리 동결 우세한 그림인데 최근 12월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나빠질 것인가 그렇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새벽까지 업데이트한 건데 12월까지도 금리 동결 확률이 57%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 내년 하반기에 2번 금리 인하 이 정도면 점도표에서 제시한 그대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더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늘 채권 10년물 채권금리가 4.8을 넘었어요. 네. 종가 기준으로는 직전 고점을 넘은 건데 그런데 시장의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경제 지표가 좋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 거야라는 해석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러면 왜 그동안에 시장이 불안정했는가? 일단 그동안 채권 금리는 7월 중순부터 채권 금리가 쭉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경제 지표가 좋아서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지만 8월 달에는 재무부의 채권 발행이 확대된다. 9월 달에는 유가가 레벨업 됐고 9월 20일 그러니까 이때쯤부터거든요. 이때쯤부터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FOMC 이후에 시장에서는 좀 불안 심리가 굉장히 증폭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게 텀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이 파란색인데요. 네. 텀 프리미엄이 뭐냐면 장기 국채를 보유하는 데 따른 기간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싶어하는 심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프라이싱, 가격을 매기는 건데 9월 FOMC 이후에 이게 급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물가가 오른다 이런 변수보다도 심리적인 변수가 시장에 엄청난 압박을 준 거죠. 요게 9월 20일이거든요.
이때부터 보면은 텀 프리미엄 오른 게 채권 금리 오른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투기적 순매도 포지션이 사상 최대였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FMC 이후에 시장에서는 공포 심리가 커지고 이에 따른 매도가 나오니까 채권 금리가 오르고, 채권 금리가 오른 것 때문에 또 공포 심리가 더 커져서 매도가 더 세지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연결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불안 심리를 증폭시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행히 10월 3일 이때가 언제냐면 장중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88%를 찍었을 때였는데, 이때부터 모든 연준위원들이 성향과 상관없이 금리 목표에 정점에 있었거나 거의 정점에 다 있을 것이다. 최근 수익률 국채 금리 상승은 1회 금리 인상 같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서 연준이 할 일이 줄어들었다. 정책 금리는 충분히 제한적이고 추가 인상은 불필요하다. 네. 굉장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채권금리가 오늘 어제 새벽에 4.8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충격이 좀 크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의 스탠스도 지금 경기 둔화 플러스 물가 안정을 원하는 것이지, 금리가 폭등을 해서 이런 충격들이 경제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좀 부담스러워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4.8, 4.9 여기에 근접했을 때부터 연준의 스탠스가 확 바뀌었다라는 부분부터는 4.9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막 경기가 엄청나게 막 침체되고 심각한 상황으로 가는 확률은 적다고 보는 걸까요? 그쵸. 어제 밤에 발표된 소매 판매 보고 저도 깜짝 놀라고 저희 이코노미스트도 깜짝 놀랐는데, 네. 소비가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 네. 보시면은 이게 0.3 정도로 예상이 됐었는데 0.7이 나왔고요. 소매 판매 자동차를 빼더라도 0.1로 예상됐는데 0.6까지 나왔어요. 네. 전년 대비 변화를 보면 제조업은 바닥을 기는 바닥권에서 등락을 보이는 수준인데, 소비는 전년 대비로 봐도 다시금 확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쩔 수 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스테리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와중에 뭐 초과 저축이 소진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소비가 더 확장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진 않을 거다. 전망치 자체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요것도 좀 많이 변했거든요. 아마 저번 달 영상이랑 이번 달 영상 가장 큰 변화가 요 부분일 거예요. 3분기. 네. 이게 원래 전년 대비로는 2.1 정도였다가 2.4로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보면은 2분기 그렇게 좋다라고 2분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전 분기 대비로 보면 3까지 올라왔어요. 네. 너무나도 좋은 거거든요. 와. 이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까지도 3분기 9월 달까지 계속 상승 압력을 키웠다라고 수행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앞으로 흐름들이 3, 3.2, 3.4, 3.5 이렇게 가면은 10년물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전망치 레벨 자체 이렇게 둔화되는 그림이라면 저는 채권금리 상승 압력은 좀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침체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초과 저축이 소진됨에 따라서 소비 절벽이 올 수 있다,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언제 미국인들이 저축 가지고 살았을까? 소비가 둔화되고 이전 소비보다는 줄어들 수는 있어도 소비 절벽이 없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뭐 다른 쪽으로 수단을 마련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어떻게 평범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내가 저축하던 걸 다 소진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 소비를 안 하고 그냥 들어놓 있지는 않겠죠. 네.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최근 일자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저축이 소진되는 만큼 근로소득이 들어오면서 소비가 저축이 있었던 만큼 펑펑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기보다는 좀 슬로해지는 둔화되는 그림이라서 저는 경기가 둔화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로 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미국 시장은 나름 탄탄한 것 같은데요. 네. 한국 시장은 좀 어떨까요? 한국 시장이요? 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자, 9월달 수출까지 나왔어요. 근데 546억 6천만 달러가 나와서 올해 최고치 작년 12월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왔다라고 보는 거죠. 전년 대비로도 마이너스 폭을 줄여서 거의 플러스에 가까웠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잘했네 정도로 갈 수 있는데, 자, 요 파란색이
2015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이고 회색이 올해입니다. 보시면은 계절성이 있긴 해요. 1월 달에 부진했다가 2, 3월 달에 반등, 4월 달에 부진했다가 5, 6월 달에 반등, 7, 8월 달에 뭐 휴가라든지 장마라든지 태풍 때문에 부진했다가 9월, 10월 달에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거든요. 9월 달에 왜 좋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겪으셨지만 국경절, 중국 국경절 수요. 10월 달에 왜 좋냐 하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관군제도 있고 그리고 중국 정책 동력들이 들어오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들이 있다 보니까 9월, 10월 달에 수출이 좋은데 올해는 유난히 좋아요. 네. 특히 요 밑에 그림 보시면 일평균 수출 금액과 코스피 지수 흐름들을 보시면 이게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크거든요. 10월달, 9월달 수출 레벨을 보면은 좀 저평가 영역이 들어와 있고, 자, 어느 레벨일까? 일평균 수출 금액으로 볼게요. 왜냐면 조업일 수를 빼야 되니까. 보면은 전체 수출이 26억 달러입니다. 작년 9월 수준에 버금가는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네. 중국 수출도 작년 10월보다 좀 낮긴 하지만 굉장히 높은 레벨로 업됐고 전 이거 보고선 와. 미국 경기가 이렇게 좋나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일평균 수출 금액은 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최근에 한 6, 7, 8월 달에 부진했다가 9월 달에 튀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반도체 보시면은 작년 9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왔고 8월 달보다 확 레벨이 올라갔죠. 그리고 무선통신기기도 그동안에 부진했던 흐름에서 벗어나는 그림이고 자동차도 3개월 연속 둔화되다가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이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림인데 그러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에처럼 9월 달에 삐쭉하고 10월 달에 꺼지겠지. 근데 10월 10일까지 수출 금액을 보면 더 좋아요. 네. 1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 보면 25억 7천만 달러로 22년 3월 이후 최고치예요. 10일까지 수출만 보면 작년 9월보다 더 좋아요. 네. 보통은 9월보다 10월이 좀 슬로해지는데 중국도 9월보다 레벨업 됐고 미국도 9월보다 레벨업 됐고 반도체 수출 금액을 보면 3억 5천만 달러인데 4억 7천만 달러에 근접한 수준이고 네. 자동차도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고 무선통신기기도 그러니까 9월보다 10월 수출이 좀 더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21일 날 발표되는 20일까지 수출 또 봐야 되긴 하겠지만 9월에 이어서 10월 수출까지 잘 버텨주고 좋아지게 된다면 전년 대비 변화율은 플러스가 나겠죠. 그런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한국 증시도 좀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발표된 건데 중국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오늘 발표됐는데요. 예상했던 4.6, 4.보다 좋게 나왔어요. 네. 아쉽게도 투자는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고 GDP 성장률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것처럼 중국 경기도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실물 지표에서도 나오고 여기 PMI에서도 나오고 물가에서도 나오고 수출 데이터에서도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아직까지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진 않거든요. 최악의 상황에서 약 벗어나서 중립 정도. 그러니까 너무나도 부정적이었던 시각이 정상화되었다는 정도고 또 하나 보실 게 작년 4분기입니다. 작년 4분기 중국 GDP 성장률이 2.9밖에 안 됐거든요. 네. 소매 판매는 마이너스였어요. 기저효과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 10월, 11월, 12월 달 지표는 전년 대비 증가율로 봤을 때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경제 지표들이 바닥을 통과하고 이렇게 올랐는데 10월, 11월, 12월까지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된다면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부분들 플러스 수출 개선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수출 개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즉 대외 악재로 눌려 있었던 것들, 지정학적 리스크에 눌려 있던 부분들이 좀 제거가 되게 된다면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가 좀 반등세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시가 2,400대잖아요. 네. 그러면 좀 낮은 구간에 속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수출이나 중국 경제도 회복되는 거 볼 때 네. 뭐 여윳돈이 있으면 주식을 매수할 타이밍이다. 그렇죠. 지금은 주식을 사야 될 때지 팔 때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등락이 있더라도 뭐 계단식 상승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코스피가 한 2,460
뭐 50 이 정도 좀 오늘 좀 올라서 60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500 밑에서는 충분히 살 수 있는 구간이다. 다만 2,500선대 2,520, 2,530의 저항대가 많기 때문에 2,500을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단기적으로 안 나온다면 조금 밀릴 때마다 사는 그림, 어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쭉 밀렸던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저께도 조금 밀렸던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모아가신다면 저는 손해볼 가능성보다는 좀 수익이 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팀장님 이제 섹터 뷰로 한번 넘어가 네네. 볼까요?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요? 지금 되게 많이 혼란스럽고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싼 업종들을 다시 보기보다는 주도주 내에서 저평가받고 있는 자동차 반도체라든지 IT 하드웨어 기계, 인터넷, 화학, IT 가전 이런 업종들 내에서 좀 선별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익 전망을 보면은 철강은 가격 데이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철강은 아직까지 가격 부담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익 증가, 이익 컨센서스는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반면에 조선은 계속 올라가고 반도체는 퉁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고 자동차 올라가고 기계 올라갑니다. IT 하드웨어 이런 데들은 떨어지고 IT 가전은 올라가고 있죠.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수급이에요. 조선은 쭉 사다가 약간 슬로해지고 반도체는 쫙 팔다가 매수하고 자동차도 쭉 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공략할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기계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IT 하드웨어는 실적은 아직까지 부진한데 외국인이 좀 꾸준히 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업종 플러스 IT 하드웨어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판다라고 하시는데 요게 뭐냐면 9월 이후에 외국인 누적 순매수예요. 보시면은 에너지, 화학, 철강, 엄청 팔았네요. IT 가전까지 이게 뭐냐면 2차 전지예요. 네, 2차 전지. 2차 전지는 7월, 8월, 9월, 10월까지 계속 팔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2차 전지를 빼고 보면 반도체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매도 규모는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만큼 팔았다가 다시 사는 모습들을 어제부터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고 IT 하드웨어는 9월 이후, 그러니까 약간 8월 이후 보이는데 9월 이후 보면 순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눈에 띄는 부분은 보험, 증권, 은행 같이 금융주들을 좀 사고 있어요, 꾸준히. 배당 때문에 그래요. 배당 때문에도 있고 보험은 그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실적이 올라와요. 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는 것 같고 그리고 눈에 띄는 부분이 여기 보시면은 미디어 교육, 화장품 의료, 네. 필수 소비재 이런 쪽들은 좀 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레벨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이 업종들과 중국 소비 관련주들을 조금 관심 있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투트랙으로 가자. 주도주 중에서 좀 싸기도 하고 실적도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그리고 IT 하드웨어 4개를 좀 중심으로 잡고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기존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기계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에서 좀 빠져나가는 듯한 부분을 보일 때는 화장품 의료,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필수 소비재 이런 중국 소비 관련주들에 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 복잡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레벨에서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기계, IT 하드웨어를 꾸준히 모아가셔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거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 2차 전지거든요. 2차 전지 많이 갖고들 계시니까요. 2차 전지 진짜 보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주구장창 팔았는데요. 2차 전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중요한 지지권에는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뭐 제가 종목별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이게 KRX 2000년 뉴딜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지지권을 보여줬던 이동평균선대에 와 있고요. 그리고 주간 차트상으로도 단기 지지권에 근접해 있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에서는 더 팔 이유는 없다. 버티셨던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고 지금 2차 전지가 없고 좀 그러신 분들은 단기 반등을 노리고 한 이 정도 10% 15% 정도의 반등 수익률을 노리고 대응을 하셔도 무리가 없는 가격대다. 다만 지금 최근 또 단기적으로 또 반등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등락이 있을 때마다 좀 매집해 나가는 그런 스탠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요즘에 보니까 2차전지는 내년에 물론 성장 섹터긴 하지만 그쵸. 대선이 걸려있다 그쵸. 이러더라고요. 그쵸.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존의 성장 방향성에 플러스 알파를 해준 게 미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지금 중요 지지권에 있으니까 반등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도 올해처럼 쭉쭉 뻗어나가기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될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는 아마 IRA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산업들이나 정책들을 계속 공격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그쪽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쪽이 공략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2차전지가 우상향하긴 할 텐데 올해처럼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은 어렵다. 왜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변수가 들어오면서 이 성장의 속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줬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변동성을 수반한 완만한 우상향 흐름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쫙 치고 올라가면 좀 정리하셨다가 또 밀리면 사셨다가 올라가면 정리하셨다가 사셨다가 올해 반도체 자동차처럼 투자하는 게 맞고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은 24년에는 조금 걸림돌이 좀 많다 정도로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팀장님께서 주신 리포트를 보니까 또 흥미로운 게 G3 산업정책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무엇인가요? 일단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다 갖고 다녔던 그림인데 모두 하고 싶어하는 산업들이 있죠.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산 이쪽이죠. 왜냐면은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각자 도생을 위해서 필수적인 산업이에요. 에너지 독립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방력이 강해져야 되고 그쵸. 거기에 아주 기본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을 좀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목처럼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국방에 모든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단순하게 이런 스토리텔링뿐만 아니라 이익 개선 기여도 그러니까 코스피 이익이 100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중에 얼만큼 기여를 하느냐 봤을 때 압도적으로 반도체고요. 24년, 25년 계속 좋아지는 게 화학, IT 가전, 2차 전지죠. 그리고 조선, 철강, 인터넷, 자동차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익 개선 기여도는 그 규모가 크면은 올라오니까 이익 모멘텀까지 보면은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 조선, 반도체, 화학, IT 가전. 똑같네요. 기여도 1, 2, 3, 4위와 이익 모멘텀 1, 2, 3, 4위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조선, 2차 전지가 트로이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2차 전지가 워낙 급등을 했으니까 24년에는 반도체하고 조선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인터넷은 뭐 최근 뭐 여러 가지 불안 심리도 있긴 하지만 여기 중하위권에 있던 업종이 이렇게 쭉 올라왔습니다. 최근. 그래서 모멘텀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림이라서 보고 있고 그럼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이익이 안 늘어나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24년을 바라봤을 때 아까 대선 얘기도 해주셨지만 자동차가 좀 안정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PER이 3배, 4배예요. 엄청 사더라고요. 엄청 사죠. 근데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적 피크아웃 논란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24년에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자동차의 밸류에이션은 조금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바이든이 되게 된다면 24년 4분기쯤 조지아 공장이 완공돼서 IRA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전기차 비중이 확대되면서 전기차들이 받는 프리미엄을 3배, 4배 수준에 있는 현대기아차가 조금 회복되는 그림들을 보여줄 거고 트럼프가 되면 나쁜 거 아니냐. 지금 바이든 시대에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프리미엄 받고 내연기관차들은 이렇게 눌려있죠.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려오고 얘가 올라오겠죠. 올라온다라기보단 이렇게 눌려있던 게 정상화되는 그림은 나오겠죠. 그래서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보다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을 재평가할 수 있는 전환점이 24년 중에는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관없이 좀 정상화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인터넷을 주목을 하는데 올해 2차 전지가 워낙 급등한 데 따라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인터넷 요 정도를 24년에 탑픽을 놓고 관심 있게 바라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올해는 이렇게 지나가고요. 네. 팀장님 내년 주식시장 좀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저는 올해까지는 뭐 등락이 있고 뭐 2650, 2700선 돌파 시도한다 하더라도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한번 크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의 컨센과 안 좋았을 때 우리 컨센과 달라졌을 때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을 볼게요. 지금 예상은 경기 모멘텀은 유럽은 올해 하반기, 미국은 내년 상반기를 지나면서 회복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통화정책은 어떻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네. 그 예상이 있죠. 그러면은 경기 변수도 증시에는 약한 플러스 통화정책 모멘텀도 약한 플러스죠. 이걸 합쳐보면 좀 괜찮은 플러스가 나오겠죠. 네. 자, 그러면은 경기가 나빠지면 어떡하냐? 경기 변수가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지고 금리 인하를 좀 많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변수가 된다 하더라도 이 통화정책 모멘텀에 있어서 큰 플러스가 만들어지면서 시장에는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경기가 계속 좋아서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떡하냐? 제일 좋은 거죠.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에 이제 시장 올라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다라고 한다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네. 과거 흐름들을 보면은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좋았어요. 지금도 경기가 좋으면은 약한 플러스 모멘텀이 강한 플러스가 될 거고 통화 정책은 마이너스 변수가 아니라 0 변수예요. 제로 변수. 그럼 큰 플러스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증시에는. 그래서 저는 24년을 바라봤을 때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거기다가 한국 증시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모멘텀들이 들어올 거고, 상황에 따라서 저는 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3,000선 트라이 정도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또 금리를 인하하면요. 네. 오히려 그 증시가 좋기보다 충격이어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있잖아요. 그거는 네.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조금 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만 보면 맞아요. 네. IT 버블 2000년 이후 3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 국면이 있었는데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네. 3번 다 엄청난 증시 충격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아무 상황도 안 벌어졌는데 금리 인하를 갑자기 해가지고 막 증시가 폭락했냐? 아니죠. IT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처럼 어마어마한 경기 충격, 버블 붕괴 변수가 들어오면서 경기가 엄청나게 안 좋아지고 시스템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래서 증시가 폭락을 했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죠. 금리 인하에서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충격 변수가 들어와서 증시가 무너졌고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금리 인하를 해서 증시가 폭락한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만약에 금리 인하 때문에 시장이 폭락했다라고 하면은 90년대 초반, 90년대 중반, 90년대 후반, 2019년 이때도 증시가 폭락했어야 되는데 이 네 번의 케이스는 모두 다 증시가 좋았어요. 네. 어떤 때였냐면 90년대 초반에는 물가 레벨 자체가 다운되면서 금리 인하를 쫙 하니까 증시가 쭉 올랐고요. 95년에는 뭐 지금 이때는 뭐 금융위기라든지 신흥국들이 불안정해지면서 미국 경기는 괜찮았지만 선제적 대응으로서 금리 인하를 했고 98년에는 신흥 아시아들이 뭐 IMF 사태라든지 부도를 맞으면서 롱통 캐피탈 마켓까지 파산하면서 금리 인하를 했고요. 그러면서 증시가 올랐고 2019년에도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이유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니까 증시가 올랐어요. 네. 자,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를 하는 이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경기 충격 시스템 위기가 발생함에 따라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지 그러면은 선제적으로 증시가 폭락을 하는 거고 만약에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건지 통화정책 정상화라면 기존의 경기 모멘텀은 살아있는 가운데 둔화된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가운데 유동성 모멘텀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증시는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시스템 위기, 경기 충격, 뭐 어마어마한 시스템 위기를 예상을 하시나요? 뭐 그럴 가능성이 0%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의미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폭락이야 라기보다는 이 빨간색 박스로 되어 있는 그림들을 좀 더 눈여겨보신다면 금리 인하 이 부분은 지금 분명히 증시에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7월이라고 하면 네. 진짜 선반영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년이면 좋겠네요. 저는 시점이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가 레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러다 미국 경기 갑자기 나빠지면 어떡하냐. 그럼 금리 인하 시점이 앞당겨질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경기 모멘텀과 통화정책 모멘텀이 둘 간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저는 24년은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너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등락은 있어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지금 달러 강세 기조도 네. 변화가 올까요? 일단은 이 그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도 후행적으로 설명이 돼요. 왜 3분기까지 달러가 계속 강세냐? 원래는 이게 2.2가 아니라 1.6 정도였어요. 이게 미국 GDP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면서 2.2로 확대되니까 GDP 성장률 격차가 23년 3분기까지 미국이 압도적으로 좋은 구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였는데 큰 흐름으로 보면 23년 3분기를 정점으로 둔화되는 그림이겠죠. 그러면 달러 강세력이 약해지고 달러 약세력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에요. 큰 방향성. 그리고 달러가 약할 때마다 신흥국 증시는 계속적으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앞서 무슨 말씀드렸죠? 반도체 말씀드렸죠.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에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라고 하고 있어서 코스피 이익 증가율이 54.7, 대만 이익 증가율이 23.7, 글로벌 탑티어로 뒤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요? 네. 이렇게 되면 나쁠 이유는 없다. 저렇게 되면 좋겠네요, 진짜.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좋은 상황이라서 23년에 반등한 거 아니냐. 자, 그러면 25년까지 열고 보면 25년 이익 증가율도 10% 후반이에요. 네. 계속 이익이 2년 연속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눈높이가 오히려 하향 조정되면 25년 이익 증가율이 또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24년, 25년 둘 다 20%대 중후반의 이익 증가율을 갖고 있다면 24년에는 나쁘게 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선반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25년까지 열어놓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24년 한 해는 좀 시장을 좋게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3년 밸류에이션 부담이 컸던 한국 증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아니고 빠져가지고. 지금은 밸류에이션 부담이 거의 덜어냈죠. 그리고 24년치만 본다 하더라도 10배 수준이거든요. 최근 좀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꾸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에 대한 이익, 25년에 대한 이익까지 열어놓고 봤을 때 12개월 선행 EPS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증시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부담 없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그림들이 열려 있어서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팀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네. 지금 달러가 한 1,350원 됐잖아요. 네. 추석 때는 끝나고 나니까 1,360원이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막 1,400원 가고 이럴 가능성은. 그럴 가능성은 저는 되게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일단 달러 인덱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지금은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네. 그래서 다시 107포인트, 108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쉽지 않고 107포인트 돌파 시도까지는 가능한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수출 괜찮다, 그리고 중국 경기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림들이 반영이 되게 된다면 저는 위안화 환율도 지금 7.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시간을 두고는 7.1에서 7.3 박스권 정도, 그러다가 연말 내년 초에는 7위안 지지력 테스트,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지금 B쪽 올라오긴 했지만 1360원, 70원, 80원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정점을 통과하고 뭐 멀지 않은 시점에 1340원, 1320원대 지지력 테스트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채권 금리도 달러 인덱스도 원달러 환율도 위안화 환율도 정점을 통과하는 과정이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는 레벨이 바뀌는 과정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튼튼해졌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원달러 환율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양도 원화 약세양들을 보면 오히려 달러가 오른 것보다도 덜 오르고 있어요. 이게 내려간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달러보다도 위안화나 원화가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경제지표들이 잘 나오는 것들, 한국 수출이 단단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어서 저는 달러 인덱스가 좀 더 진정되고
그리고 채권금리가 지금 4.8을 넘긴 했지만 4.8 등락을 보이다가 다시금은 4.6, 4.5대로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증시는 좀 반등하는 힘이 좀 세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너무 체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래프, 차트를 보여주시면서 얘기해 주셔서 설득력이 너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한번 기대해 보시죠. 근데 제가 24년 전망에 대한 뭐 자료를 쓰면서 거기도 썼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적 가시성이나 경제 전망에 대한 가시성이 되게 약해요. 무슨 말이냐면 S전자 실적점 24년 실적 전망이 어느 정도냐면 제일 낮게 보는 분이 20조가 조금 안 되고 19.9조 뭐 그 정도 되고요. 제일 높게 보는 분이 45조예요. 잘 모르겠다 하는 정도고. 옛날에 6, 70조도 막 나왔죠. 네. 근데 최저와 최고의 격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모 닉스는 최저가 6천억인가 7천억 정도고 최고가 22조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될 거다. 저도 전망을 드리고 있고 큰 흐름에서밖에 말씀 못 드리는 이유는 4분기를 지나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좋은 그림은 열어놓되 지금 막 지르고 막 그런 것보다도 4분기까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이제 좀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지금은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 위로 올라갈 확률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투자 관점을 세우신다면 아마 24년에는 올해도 좀 수익이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힘드셨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8대가 아니라 오히려 분할 매수 8대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4가지 섹터를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 공부해보시면 좋겠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 그러면 팀장님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근 물가 지표가 나왔잖아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변곡점은 11월 14일 날 발표되는 10월 CPI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보시면은 CPI도 22년 6월 고점으로 23년 6월까지는 쭉 떨어지다가 이 고점을 지나서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코어 물가의 기저효과는 22년 9월이에요. 둘 다. 자 그러면은 23년 9월까지는 좀 둔화되겠죠. 이제 기저효과가 소멸되는 시점이 10월인데 10월 달에 코어 CPI가 반등을 할지 플랫할지 아니면은 둔화를 이어갈지 요 3가지 시나리오에 따라서 11월 중순 이후부터의 반등 탄력이 달라질 텐데 지금 전망치 기준으로는 거의 플랫하거나 약간 올라가는 정도 PC는 좀 둔화를 이어가지만 큰 차이 없는 정도로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은 4.1에서 4.2 또는 4.3으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증시는 다시 2,500선 내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거고 만약에 둔화되는 그림이 나오면 이때 본격적으로 2,650 돌파 시도를 가는 그림이라서 10월 중순 이후 뭐 11월 중순까지 실적 시즌에 따른 등락을 보이겠지만 11월 14일 이후에는 10월 CPI 결과에 따라서 증시 방향성, 단기 방향성 그리고 단기 반등 탄력이 결정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11월 14일 결과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가 이슈 참 오래됐는데 다음 달이 정말 중요하군요. 3%대 갈 거예요.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코어 CPI가 기저효과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면 금방 물가가 레벨 다운 되겠다. 12월 달에 금리 인상 안 하는 거다. 금리 인하 시점 앞당겨지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들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는 조금은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버텨오시고 견뎌오시고 인내해 오신 것 같아요. 조금 얼마 남지 않았다. 마지막 진통 과정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올해를 지나면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큰 매크로 변수 외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이번에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미중 갈등. 자,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지금 현상대로 유지되게 된다면 증시의 마이너스 요인은 아닙니다. 중립 변수가 될 거예요.
만약에 뭐 러시아가 뭐 핵미사일 발사한다든지 뭐 3차 세계대전이 된다든지 중국이 대만을 친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상황만 아니라면 중립 변수예요. 네. 근데 거꾸로 말씀드려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사태 그리고 미중 갈등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조짐이 있으면 위쪽으로 그렇죠. 좋은 변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24년을 열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너무 많긴 하지만 이게 유지된다라고 해서 증시에 충격을 주기보다는 좀 중립 변수고 조금이라도 풀리는 그림이 나오면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것들이 지금은 좀 시각을 좀 부정적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만큼 시장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좀 위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팀장님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